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5주차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앞으로 7주차까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지만 함께 이겨나가기로 합시다. 이 자료들이 좀 필요할 텐데 제가 학교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도 용량이 부족하고 제 카페에 올려도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학생은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내주면 제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인주의 상담, 그래서 상담 심리학으로 이제 이어서 프로이드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 상담은 대표적인 학자는 아들러인데요. 이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반대에서 나온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의 성격 중심에 있다고 했지만 이 아들러는 의식의 성격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의식에 의한 선택과 책임, 또 삶의 의미, 성공과 완벽의 욕구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1870년도에 비엔나 근교 펜층에서 출생해서 73년에는 동생의 죽음도 경험을 했고 88년에는 비엔나 대학교 의학 공부를 했고 1897년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었고 1910년에는 정신분석학회 의장을 엮었으며 1926년 미국에서 첫 순회 강연을 시작했고, 그렇지만 1935년 유럽에서의 나치 압제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937년 스코틀랜드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면은, 자, 한번 이 프레이트와 아들러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반대적인 성향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둘을 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해서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프레이트는 인간의 성격을 자아, 초자와 원초화로 구분하고 그 부분들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들 사이에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본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아들러는 인간의 특성을 갈등의 관계로 보지 않고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에 의해서 생애의 목표를 설정하여 전체성과 통일체를 형성하는 존재로 보았다라는 것이 저는 차이점이죠. 이 본능적 충동이나 무의식 과정보다는 이런 사회적 충동이나 의식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 심리학이라 하는 것은 개인의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를 개인 심리학이라고 명명을 해서 성격의 전체성,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격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죠. 이 아들러는 이런 실존주의 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로저스의 인간중심, 플랭크의 실존주의, 앨리스의 합리정서적 접근, 어떤 번의 교로 분석, 걸러세의 현실치료, 또 행동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등의 상담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아들러의 인간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러의 인간관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성과 통합인데, 자, 전체성과 통합 나오면 이것은 아들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삶이 초기 6년의 경험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프로이드와 동일하지만 인간을 가치롭고 사회적으로 동기화되며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생애의 목표는 이런 완전의 추구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욕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3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성, 일, 사회, 이러한 3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자, 그럼 인간의 아들러는 첫 번째, 인간과는 전체적 존재다. 즉, 분리될 수 없다. 총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양극성의 개념을 부정하고 인간은 목표를 향해 일정한 패턴으로 인생을 사는 역동적인 통합된 유기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 심리학은 인간이란 라틴어에서 따온 나눌 수 없는 전체성의 의미를 지닌 개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 존재다. 또 사회적 존재는 환경 속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였고, 또 긍정적인 그 생의 의미가 어떤 사회적 관심 안에 놓여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협동, 어떤 복지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헌신, 인간성에 대한 가치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고 정신 건강에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인간의 문제를 어떤 사회적 관점에서 보고 또 가족 내 개인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목표 지향적 창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목표를 지향하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자, 인간은 유전과 환경에 대응하는 반응자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목표를 향해서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해 나가는 행위자다라는 것이죠.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그 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 현상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개인의 주관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네 번째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존재. 자, 이것은 이제 현상학적 관점을 수용하여 개인이 어떤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어떤 주관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반응자가 아닌 창조자이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자, 아무리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적인 측면이 상당히 다릅니다. 즉 A, B가 어떤 같은 환경, 좀 불행한 환경에 자랐다 하더라도 그 A, B의 사고에 따라서 엄청난 행동의 변화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이런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고 행동 수정보다는 이 동기 수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 열등감의 극복, 우월성의 추구가 개인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현상학적 관점을 살펴보면은 그 현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고, 개인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어떤 개인적 참조의 틀은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것은 누가 만드냐면은 어떤 현실에 대한 주관적 경험으로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프로이드의 인간관을 다시 한번 비교하며 살펴보면 정신분석적 인간관은 그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이 결정론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비관주의적인 인간관을 주장했고, 또 인간은 무의식적 동기 그리고 생리적 본능,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떤 환원주의적 입장에서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차이점,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프로이드는 과거를 중요시했죠. 과거 탐색을. 아들러는 과거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한 것이죠. 자, 프로이드는 또 성적인 충동, 리비도를 중요시했고, 아들러는 사회적 충동,
자, 인간의 선택과 책임, 삶의 의미, 성공과 완벽에 대한 욕구, 이것을 이렇게 봤고, 또 프로이드는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본능에 지배를 받는다고 했지만, 아들러는 합리적이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계획을 세우고 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이트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고, 인간을, 아들러는 창조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것은 우리가 열등감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인간이 열등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월, 완전 추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해서 어떤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지만, 아들러는 이 성격을 통합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전체로 본 것이죠. 자, 이 아들러의 성격 이론을 살펴보면 열등감과 보상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찰하고, 이러한 열등감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특히 열등감과 인간의 어떤 정신병리 현상의 관계를 밝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생득적인 열등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요? 즉 열등감은 어떤 객관적인 원인에서보다는 이런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내가 한쪽 다리가 없어도 내가 그것을 열등감으로 느끼지 않고 그거를 어떤 극복하려고 추구했을 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건 그 사람에게 열등감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인간은 새처럼 날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비행기를 만들었고, 표범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자동차를 만들었으며, 또 물고기처럼 물속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니까 잠수함을 만든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 추구를 하는 것이죠. 자, 열등감은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자연이 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프로이드는 열등감은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등감 때문에 의부증, 의처증도 생긴다는 것이지만은, 이 아들러는 이 열등감은 인간에게 자연이 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열등감은 인간이 지닌 잠재 능력을 발달시키는 자극제고 또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말더듬이 모스데네스가 유명한 응병가가 된 거, 학력의 열쇠를 극복한 링컨이 대통령이 된 거, 또 신체적 열쇠를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 뭐 청각장애 베토벤, 전응아 소크라테스 등 이런 자신의 어떤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들이죠. 저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들보다 더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극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월의 추구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보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월의 추구다. 그래서 이 우월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낮은 것은 높이고, 또 미완성의 것은 완성하며 무능한 것은 유능하게 만드는 경향성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어떤 목표가 개인을 완숙으로 나아가게 밀어주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는 긍정적 대 부정적인 경향이 이제 나오는데, 초기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인상과 경험에 의해서 긍정적, 부정적 경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월의 추구는 이것이 이제는 만약에 계속되는 열등감과 또 학교에서 선생님의 교육적 미숙함은 또 이 열등 컴플렉스로 발달할 수 있다.
열등 컴플렉스를 발당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월 컴플렉스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우월 컴플렉스는 어떤 자기 자신을 의장술 또는 속임수 또 거짓 신념의 구체화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것은 이런 우월 컴플렉스는 왜곡된 보상 노력이죠. 이러한 왜곡된 보상 노력은 열등감을 더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활양식인데요. 생활양식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또 우월 또는 완전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스스로 창조한 자가 나름의 독특한 생활로 보통 4, 5세의 그 틀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 개인의 인지 조직도라고도 하죠. 어릴 적에 그 형성된 거. 이러한 생활 양식은 어떤 창조적 자아의 힘, 또 주관적인 통각 경향, 무의식, 목적 지향적인 전체성, 또 불변성, 예견성 등 어떤 개인 심리학의 주요 개념들로서 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생활 양식은 개인의 창조물로서 어떤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해석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목적 지향적인 존재이며 창조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생활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인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생활 양식은 변화될 수 있지만 확실한 결심을 하고 분명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의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러한 인지지들은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 또한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생활 양식이 확실히 변화되지 않으면 또다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생활 양식 유형은 이런 사회적 관심과 활동성 수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고 활동 수준이 낮아 자신은 물론 사이에 무익한 생활 양식 유형으로는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이 있다. 이곳은 이러한 유형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무익한 생활 양식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배형은 그 일단 사회적 관심은 굉장히 부족하고 활동성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들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부주의하고 공격적입니다. 뭐 주로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자살의 가능성 높은 사람들. 그다음에 기생형, 획득형의 사람들은 어떤 역시 사회적 관심도 부족하죠. 자, 활동성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형, 획득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충족시키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남에게 의존하여 기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을 탕진합니다. 또 도피, 히피형의 사람들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성이 다 떨어지는 유형인데 어떤 이 삶의 문제를 아예 회피함으로써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이 가장 필요한데,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활동성이 모두 높은 유형이죠. 그런 사람들은 삶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잘 발달된 사회적 관심 틀 안에서 타인과 협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틀 안에서 타인과 협력하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사회적 관심인데요. 사회적 관심은 인간을 가족, 종족, 공동체 또는 문명 사이의 일원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개인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존재할 때 그 의미가 더 부각된다고 믿는 것이죠. 개인의 성공과 행복은 그가 속한 어떤 사회적 유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거는 전 매슬로우의 어떤 소속감 개념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가상적 목적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들도 일단 그들의 무의식적 목표나 목적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한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상적 목적론인데, 자, 이 프로이드의 결정론적 때 아들레 주관적 측면을 보면은, 이 아들레 주관적 목적은 비록 목표가 의식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상적 목적론은 목적론 플러스 가상적 개념이다. 이 가상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마음속의 중심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현재에 경험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이 미래에 투자하는 동기화되고 주도하는 가상적인 것인 것이죠. 현재 여러분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은 내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 깨닫게 되면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가상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이끄는 마음속의 중심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표는 개인의 열등감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자, 공동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의 불안은 단지 어떤 협력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을 공동체와 묶는 것인데요. 자신을 타인과의 역할에서 인식하는 자만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래서 공동체감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삶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신경증, 정신병, 범죄, 알코올, 아동 문제, 자살 등의 모든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내 직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우정 및 이성 교제라든지 이런 삶의 과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실은 전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도 바로 이러한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 구도와 출생 순위. 이건 이제 아들러가 가족 구도는 가족의 어떤 사회 심리학적인 형태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가족 구성원의 성격 특성들, 또 감정적인 유대, 출생 순위, 구성원들 간의 지배와 복종, 연령 차이, 성가족의 크기 등이 이 가족 구도의 요인인데, 이 아들러는 출생 순위가 개인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 구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몇째, 첫째냐, 둘째냐, 셋째, 여러분들은 몇째입니까?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한 가정의 형제들 간의 어떤 개인적인 차이를 유전적 차이나 또 어린 시절의 상처 등에 의해서가 아닌 이 형제들 간의 경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의 경험이 출생의 순위를 통해서 조건지어져 나갈 수 있음을 제시해 준 것이죠. 이런 출생의 순위가 한 인간의 열등감 형성과 또 열등감 극복 기제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말하는 출생 순위는 바로 이러한 심리적인 출생 순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출생 순위는 한 사람의 지각 방식이며 가족 구성원 내에서 자신의 의치를 해석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마지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책임감이 있고 규칙을 고집합니다. 전형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즐겁게 사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 마지는 폐위당한 왕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아랫사람한테 가니까. 그래서 둘째는 경쟁심이 강하고 야망을 가진 아이가 되며, 셋째가 태어난다고 하면 중간 아이가 되는 것이죠. 서로 중재하기도 하고, 또는 공허감, 그냥 따돌림이 혼자 관심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느낌,
불공평하다는 삶의 느낌을 가지거나 속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가족사항을 결합시키는 어떤 조정대나 또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중간 아이는 불쌍한 나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며 살아가는데 막내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가족이나 형제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의존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또 독자는 대부분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어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데 이런 맏아들처럼 성취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형제들과 나누거나 협동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증적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응석의 생활 양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자신의 노력으로 또 자신의 삶의 과정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공동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동의 노력이 어떤 부모가 대신 작업을 해줌으로써 부모의 작업으로 대치될 경우죠.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죠. 그렇게 되면 열등감은 더 심화되고 공동체감의 형성은 방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석의 생활 양식은 인생의 과제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뭐 이성 친구라든지 결혼 파트너 선택에서의 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어떤 협동 작업이나 배려의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 또한 삶이 불공평하고 어려우며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직장에서도 불만이 많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응석바지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동반자 관계에서 무시당하며 인생의 과제 수행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실패 사항에 대한 면제배를 스스로 주고 있죠. 그래서 부모는 이러한 아동의 노력을 대치를 하지 말자. 너무 과잉보호를 한다든지 다 해주지 말자라는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요것을 1교시 마치고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